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소연입니다. 바람 잘 날 없는 게 증시인데 어제가 딱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였습니다. 어질어질했죠? 그동안 쏠림 현상이 좀 지나치다 했는데 마침내 2차 전지 관련주에 강하게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으면 조정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이지머니, 그러니까 쉬운 돈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혼조 마감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다우지수만이 홀로 13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보여줬는데요. 어제 6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더욱이 FOMC 회의 결과에서 25bp 인상을 결정지었는데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9월에도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 또 동결 역시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금리 인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발언 직후에 채권 시장이 강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통화 정책이 민감한 2년물 그리고 10년물 모두 하락세로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 역시 오늘 미국 증시의 혼란이 고스란히 전해질 것으로 보여지는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네, 목요일 시장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증시 8, 증시 9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대응책 챙겨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대응책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로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도 함께 하시고 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인사이트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자, 그럼 목요일장 우리 증시 8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더드림 SNC의 정혜성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혜성 전문가입니다. 네, 미국 다우존스 대단합니다. 13거래일 연속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7월 FOMC 회의가 좀 있었잖아요. 미국 기준금리는 이제 시장 예상대로 25bp 인상하면서 5.5%로 결정이 돼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이미 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던지라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드 파월 의장이 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가 중요한데, 사실 좀 여기서는 미적지근했어요. 뭐, 금리 인상할 거다, 동결할 거다, 이것도 딱 아니었고요.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동결할 수도 있다, 라면서 약간은 좀 중립적인 이런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결국에는 앞으로 나오는 이제 경제 지표들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금리를 좀 조절을 하겠다는 건데, 앞으로 이런 관련 데이터들을 좀 지켜봐야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저는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게 CPI나 PPI 이런 이제 물가 지표들이 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좀 이제 시장에 좋은 방면으로 좀 나와줬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좋게 나왔던 데이터가 당분간 좀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흑해 곡물 협정이 좀 중단되면서 뭐 곡물 가격이 이상 기후까지 더해져서 곡물 가격이 이제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들이나 뭐 국제 유가가 이제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효과와 좀 더불어서 중국 경기 부양책 등으로 계속 올라와주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좀 인플레이션 지표들에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살짝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요. 따라서 이런 지표들이 좀 영향을 끼치면서 페드 위원들의 좀 매파적인 스탠스에 힘을 좀 더 실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일단 8월이 돼봐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지표들이 좀 몇 개 나와봐야. 그리고 뭐 그래도 지금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을 좀 시사를 하면서 국채 금리가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2년물, 5년물,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까지도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한번 100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도 어제 좀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하락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많이 빠졌는데 어제 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76% 급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클라우드 사업 부문에서의 좀 실적이 더디다는 평가에 더불어서 다음 분기에서도 매출 예상치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슈 때문에 큰 폭으로 빠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AMD, 퀄컴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도 오늘 약세 보여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장 마감 후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5% 넘게 급등한 모습까지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남은 하반기 이런 실적 가이던스 등을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정혜성 전문가 얘기할 때 밑에 하단 자막으로 갔습니다만은 파월 인장이 당분간은 이 인플레이션이 3% 정도까지 계속 이렇게 이 선에서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고금리가 지금 장기화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도 시장에 계속적으로 남아 있을 것 같고 아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국제유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곡물가도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다 내려왔습니다만은 다시 조금 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멈칫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고 반도체 쪽에서 오늘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개별 주식 쪽으로 좀 넘어가 보죠. 메타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죠. 잘 나왔죠? 네, 이제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메타도 기대 이상의 호실적을 좀 내놓으면서 지금 시간에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1%가량 상승을 했었고요. 기대감에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 모두 좀 전체적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광고 매출이 상당 부분 증가하면서 좀 한몫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메타버스 사업 면에서는 좀 크게 손실을 기록했고요. 향후에도 이제 AI에 대한 투자 비용이나 인력 구조 조정에 따른 이런 일회성 비용도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잉도 오늘 좀 볼 수가 있겠죠. 여행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면서 항공기에 대한 이런 수요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잉 주가가 이제 분기 손실을 좀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8% 넘게 급등을 했었고요. 현재 항공사들이 계속 그 항공기 부족에 좀 시달리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수요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런 수요에 맞춰서 지금 보잉의 장거리 기종 787 드림라이너도 생산 속도를 높여서 월 5대까지 생산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GM에서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에서도 이슈가 있었는데 테슬라를 빼고 오늘 전기차 업체들이 전부 일제히 상승을 했죠. 그 GM뿐만이 아니라 이제 GM, 현대차, 기아, 혼다, BMW, 스텔란티스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까지 이렇게 7개 기업에서 테슬라를 견제하기 위한 오늘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그동안 테슬라가 이제 NACS 방식인 이제 슈퍼차저를 통해 가지고 전기차 시장을 좀 점유하기 위한 이런 행보들을 펼쳐왔었죠. 이에 맞서서 이 7개 회사들이 10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합작벤처를 만들고 미국 전역에 2030년까지 총 3만 개의 충전소를 건설할 거라고 합니다. 사실 테슬라가 너무 독불장군처럼 지금 전기차 시장을 잡아먹고 있어서 독점 형태로 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런 움직임이 좀 나와주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팩웨스트 뱅커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 은행이 이제 지역은행 파산 좀 위기에 휩싸였던 팩웨스트 뱅커프를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제 팩웨스트의 대출 그리고 채권 인수가 좀 변수기는 했지만은 캘리포니아 은행이 사모펀드 자금 지원을 통해서 자본 공백을 잘 메울 수 있게 됐고요. 이번 합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대형 계약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불안했던 이런 은행권에 안정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합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이슈에 캘리포니아 은행 그리고 팩웨스트 뱅커프 주가가 오늘 모두 상승 마감했다라는 이슈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혜성 전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도중에 이제 보잉 관련돼 가지고 차트를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뭐 오른 게 거의 없었네요. 이제 요번에 한번 빵 이렇게 오른 건데 그때 뭐 얘기할 때 그 항공주들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얘기하면서 이유가 엔데믹 이후에 항공 수요 늘어나는 거 그에 기초해서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보잉 이 시점에서 사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투자 쪽으로 좀 더 매력은 있다고 봐요. 아무래도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은 항공 수요 그리고 뭐 특수화물 이런 운송에 대한 것도 있고 지금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것도 국제 유가가 상승함을 좀 상쇄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는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 항공주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 주식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좀 가볼까요? 시장 업데이트 좀 있습니까? 뭐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좀 이슈에 되게 민감했던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FOMC 회의가 있다거나 뭐 CPI, PPI 이런 경제 지표가 발표가 있다거나 하는 날에는 등락폭이 되게 컸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어떤 이슈에도 사실 별 반응이 없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미끌 승소 때도 그렇고 비트코인 현물 ETF 등등 이제 좀 좋은 소식이 있어도 상승은커녕 지금도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거나 박스권을 이어가거나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좀 움직임이 나와주길 바랬는데 그닥 별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번 FOMC 회의가 너무 예상한 대로 좀 흘러간 점도 있지만 너무 변동폭이 좁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당분간은 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알트코인들은 여전히 좀 하락하는 코인들이 좀 우세하는 가운데 이제 좀 그 하락폭도 점점 커지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때문에 급등했던 이런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이런 밈코인도 좀 계속 하방 압력을 더 크게 받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스톰엑스나 리퍼리움 이런 주의해야 할 알트코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주의를 드려야 된다라고 한번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방송하면서 알트코인 저 같으면 안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주의보를 내려주시고 있고 자, 그 코인 거래소 제일 큰 데가 바이낸스잖아요. 일본 다시 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코인 관련 이슈가 계속 많아지고 있죠.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넷마블이 일본의 코인을 상장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전 세계 1위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8월부터 일본에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에 일본 시장에 진출을 하려는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일본 금융청에서 이를 막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미 일본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라이센스를 좀 확보한 이제 사쿠라 익스체인지 라이센스를 확보한 사쿠라 익스체인지를 인수를 하면서 일본에 진출을 하겠다고 합니다. 일본이 최근 이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를 하면서 바이낸스의 이런 움직임까지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지금 이제 디지털 루블 도입 법안에 좀 서명을 하면서 빠르면 다음 달부터 이 디지털 루블이 시범 도입이 될 전망입니다. 뭐 러시아 화폐인 루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이제 여러 나라들의 국제적 고립이 계속 지속되니까 화폐 가치가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를 대체하기 위한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디지털 루블로 이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단순히 값을 지불하는 이런 현금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픈 AI에서 최근 출시했던 이제 월드코인이 프라이버시나 보안 이런 쪽에서 각종 리스크에 좀 휘말리면서 가치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월드코인의 홍채 인식기구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오브가 신원증명 방식이 좀 휴대폰을 해킹하거나 개인 신상이 좀 유출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 오브를 통해서 가짜 신원을 만들 수 있는 기술까지 갖췄다고 전해지면서 위험성까지 같이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라는 이슈까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AI의 리스크 부각 이슈까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에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볼지 궁금하셨죠? 자,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화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2분기 영업이익 또 신기록 달성으로 오늘 헤드라인을 가져와 주셨는데 현대차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지수 자체가 끌어내려서인지 빛을 발하지는 못했어요. 헤드라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뉴스를 좀 보게 됐을 때 어제 현대차 실적이 발표가 되었었는데 굉장히 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42조 원, 영업이익은 4조 2천억 원, 순이익은 3조 3천억 원대인데 사실 우리가 자동차 섹터를 얘기를 할 때 현대차, 기아 실적 2분기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더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예상치가 3조 8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실제로 나온 수치는 4조 2천억 원이면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출 같은 경우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실적 개선에 대한 이유로는 아무래도 물량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믹스에 대한 개선 부분이 있는데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좀 중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전분기 대비했을 때 판매량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도 당연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6월 수출입 동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수치를 나왔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점이 굉장히 특징적이다. 현대차에서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빼고서라도 판매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SUV라든지 고부가 가치 이런 차량이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마진 쪽을 좀 끌어올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 섹터를 볼 때 좀 보고 있는 부분이 내연기관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최근 시장 자체가 2차 전지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가 침투율이 점점 늘어나면서 앞으로의 시장 성장성이 계속해서 나온다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지금 전기차 글로벌 침투율을 보게 됐을 때 뭐 좀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해요. 15%에서 20% 정도의 침투율이 나오고 있긴 한데 반대로 말하면 내연기관차 시장이 아직까지는 80%를 차지를 하고 있다. 그 뜻은 아직까지 실적 자체가 내연기관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연기관 쪽에서 판매를 굉장히 잘 진행을 하고 있고 친환경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현대차의 실적이 저평가받을 이유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뭐 전기차 관련했을 때도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를 하기로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좀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업이익률도 10%대를 기록한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래 현대차 실적 같은 경우를 보게 됐을 때 그동안 영업이익률이 10% 넘은 적이 없어요. 한 6%대에서 8%대 흐름들이 나와줬었는데 이번에 10%대 나오게 되면서 마진도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점.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테슬라보다 영업이익률이 좀 높았다. 물론 테슬라가 전기차라든지 관련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으로 좀 유명하긴 해요. 원래는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냈었는데 요즘 좀 저가 공세라든지 이런 부분 진행하게 되면서 한 자릿수로 내려왔다는 점에서 현대차가 테슬라를 이겼다는 점에 대해서 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대차가 하반기에도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고 관련했을 때 좀 긍정적인 톤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가이던스도 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 지금 실적 중요합니다. 실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판매량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아무래도 재고량 같은 경우에도 좀 낮게 유지가 되고 있고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판매량이라든지 좀 늘어날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공급을 될 수가 있다. 그러면 판매 자체도 긍정적인 수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익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매출액 성장률이 기존 10%대에서 14%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6.5%에서 8%대로 늘어나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큰 걱정 없이 판매량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주주 환원 정책 같은 경우에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기존에는 반기 배당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생각보다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분기 배당 1,500원 시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오고 꾸준하게 계속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 베이스로 그리고 하반기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주주 환원 정책 계속 진행되면서 투자 심리가 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거에 따라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대비했을 때 저평가 받고 있지만 하지만 계속해서 바라봐야 하는 그런 기업이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차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실적이 좋을 거다 이야기가 많았지만 예상치보다 훨씬 좋았어요. 훨씬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감을 걸었던 분들께서는 어제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많이 눌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0.9% 정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대차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을 때 잡아봐야 할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투자 포인트로는 실적과 주가의 괴리로 잡았는데 괴리요. 네. 아무래도 실적 굉장히 서프라이즈 나왔고 그런데 주가의 모습은 어제 우리가 기대를 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자동차 섹터의 변곡점이 될 만한 게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아닐까 싶었는데 사실상 어제 장 너무 어려웠습니다. 좀 저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는 그런 장이었는데 실적 발표가 난 다음에 2% 정도 오르고 심지어 가이던스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공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했다는 건 그만큼 실적 대비했을 때 주가에 좀 반영이 많이 되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어지간한 뉴스 아니면 좀 모든 면을 많이 튕겨내기도 했습니다. 네네. 두산마켓도 호실적을 냈었고 현대차도 호실적 냈었고 LS 일렉트릭도 전거래일에 그러니까 두 거래일 전에 호실적 냈지만 하락률이 어마무시했죠. 그만큼 뭐 실적이라는 게
지금 시장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뭐 관련했을 때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좀 지금 마음의 스크래치를 얻었잖아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다시 한번 뭐 수급이 다른 쪽으로 돌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다시 한번 다른 섹터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사실 2차 전지 섹터가 잘 움직였으면 완성처도 함께 따라가야 하는 게 전 정상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 2차 전지가 있기 이전에 전기차 판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완성차가 좀 지금 시장 대비했을 때 너무 많이 못 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 더해서 사실상 완성차, 그러니까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아는 공식이 있잖아요. 수급에 따른 뭐 매매.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따라붙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좀 외국인 수급 대비했을 때 주가의 모습이 계속해서 더디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실적 자체가 21년 대비했을 때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 주가의 차트 모양을 보면은 21년도 대비했을 때 좀 차트가 좀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주봉상 차트예요. 주봉상 차트인데 20년도에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지만 21년도, 22년도 그리고 23년도 같은 경우에 바닥권 찍고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지만 실적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지만 박스권 내에서 좀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실적 대비했을 때 주가의 흐름이 완전하게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 잘 나오고 주가가 반영이 된다면 좋지만 하지만 좀 안 그런 기업들도 많긴 하잖아요, 사실상.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도 많은데 하지만 현대차라든지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좀 정체가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사실상 전 하반기 판매량 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사실 작년 4분기부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왔지만 1분기 실적 숫자로 증명했고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숫자로 또 증명을 했습니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도 앞서 현대차가 좀 이야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더 뒤로 미뤄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거기에다가 더해서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기대 이상보다 더 잘 나오게 되면서 우상향 추세를 그리지 않을까.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해외 판매,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성장세가 계속해서 가시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경쟁사와 대비했을 때 사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이 뭐 가성비가 좋습니다. 좋게 말해서 가성비가 좋은데 옛날에는 디자인이 별로 예쁘지는 않았어요. 예쁘지는 않다 보니까 가성비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도로 보면은 좀 차 이쁜데 싶으면 현대차입니다. 디자인 예쁜 현대차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네. 제네시스도 그렇고요. 요즘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 자체가 예쁘다 보니까 사실상 가격도 저렴한데 디자인도 괜찮다? 그러면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전 세계한테도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량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플리츠 수요가 지금 좀 견고하게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소매단에서 나와주게 된다면 실적 개선에 대한 폭은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현대차가 앞으로 좀 주목해봐야 되는 점은 앞으로의 성장 동력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도 보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도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부 상위 브랜드들 있잖아요. 판매량을 좀 씹어먹고 있는 상위 브랜드들의 점유율 자체가 70%대에서 55%대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에 대한 영향도 있고 일부 기업 같은 뭐 도쿄 일본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에 좀 늦게 진입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을 좀 선점을 하는데 약간 늦었다. 놓쳤죠. 네, 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현대차가 전기차 분야에서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IRA라든지 관련 부분에서 조금 밀리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지만 하지만 25년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을 짓게 된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앞서 설명했다시피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어요. 브랜드 가치가 점점 내연기관 쪽에서 숫자로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로 전환이 됐을 때 내연기관 쪽에서 갖고 있던 파워를 전기차 쪽으로 못 갖고 올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좀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현대가 아이오닉 5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진행을 잘 하고 있어요. 실제로 숫자도 잘 증명이 되고 있고 현대차 쪽에서 아이오닉 5라든지 6 쪽에서 공급망을 좀 더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큰 걱정은 없다 보니까 사실상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도 실적이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좀 큰 걱정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대차의 주가 추이를 봤을 때 좀 눌렸을 때 저는 눌린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봐도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옆에 현대차 주가를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현대차 주가.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주가 차트 자체가 박스권 하단 라인에 있습니다. 아래 꼬리를 단 라인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좀 아래 꼬리를 단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라인 때 좀 깨게 됐을 때 좀 적극적으로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2차 전지 섹터군들 때문에 많이 놀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섹터 말고 다른 업종들 뭐가 있을까 이렇게 눈을 돌리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자동차 관련 섹터군들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짚어봤는데 그렇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만 오늘 FOMC 회의 결과가 25bp를 인상함에 따라서 한미 금리 차가 2%포인트로 좀 벌어졌어요.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환율 자체가 조금 민감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가지고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커졌다라는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동차가 좀 수출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섹터군들이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군들의 향후 하반기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종목들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지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저는 제가 지금 좀 보고 있는 게 판매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대차 가이던스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키워드 쪽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판매량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환율에 대한 부분도 좀 민감할 수는 있어요. 민감할 수도 있지만 판매량 자체가 Q단에서 늘어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부품주 쪽의 실적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사실상 자동차 부품주를 보는 게 더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현대차라든지 기아, 완성차 쪽에서의 주가의 퍼포먼스가 좀 더 나올 수는 있지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쪽은 부품주이다 보니까 사실상 부품주에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했을 때 사실 지금 당장 부품주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라라는 의견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시장이긴 해요. 그렇죠.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제 여파가 있었던 2차 전지 쪽의 흐름들을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하고 어제 2차 전지 쪽에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갔을까 이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를 했는데 돈이 아무 데도 안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유출만 된 건가요? 그냥 돈만 빠져나왔어요. 네. 물론 2차 전지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가 오르긴 했지만 하지만 그 많은 자금이 그쪽으로 쏠리진 않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돈 자체가 어디로 흘러갈지 좀 탐색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시장 쪽이랑 조금 더 연결을 지어서 보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 좀 더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고점 대비했을 때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사실상 손바뀜도 많이 일어났고 조심을 해야 하는 구간이 맞기는 해요. 그런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 어제 트레이딩을 하신 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수익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일봉상으로 봤을 때 5일선도 안 깨졌다 보니까 조금 더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도를 조금 보시고 좀 매매를 하시거나 혹은 그동안 우리가 관심이 있었는데 사지 못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더 스터디를 하시는 그런 시간이 가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저는 2차 전지 섹터 여전히 매수하시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매수 못합니다. 제가 화요일에도 얘기를 했고 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2차 전지 섹터에 계속 매수를 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못해요. 그러면 2차 전지의 미련을 버리시고 다른 섹터로 눈을 돌리셔서 좀 거기에서 기회를 잡아보시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러면 2차 전지 섹터에서 조정이 좀 나왔을 때 돈이 또 다른 쪽으로 순환매를 돌 수 있는 쪽이 어딜까라고 보면은 여전히 실적입니다. 실적 같은 경우가 좀 숫자로 증명이 되다 보니까 기댈 수 있는 건 실적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했을 때 뭐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털이라든지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회복 탄력성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관련했을 때 실적 위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을 그릴 것 같은 종목군들 혹은 섹터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뭐 실적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시장의 조정이 나왔을 때도 다른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 큰 조정은 안 나왔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뭐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관련 종목군들이 있는데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번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어라는 투자 심리가 좀 긍정적으로 나온 것이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 수급이 좀 나왔을 때 그러면 그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쪽이 실적 쪽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 좀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오늘 제가 자동차 부품주를 좀 주목을 한 이유가 기아랑 현대모비스에서 실적이 발표 예정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현대차와 비슷하게 호실적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 호실적 나온 것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품주 중에서도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시세를 많이 분출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는데 대표적으로 성우 하이텍이라든지 화신 SL 같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최근 시세가 분출된 종목군에 관심을 가지냐라고 하면은 좀 예시를 성우 하이텍으로 들 예정인데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가 장대 양봉 이 나왔을 때 프로그램 매수세가 400만 주가 나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올렸을 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서 조금씩 팔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없이 조금씩 빠졌다는 점. 아직까지 프로그램 매수를 한 물량 자체가 400만 주, 500만 주입니다. 그 뜻은 아직까지 요 라인대에 물려 있다. 보통 프로그램 매수를 할 때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빠져나가지 못한 물량이 위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위에서 좀 시세를 분출한 그런 종목군들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면서 자동차 부품주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자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 섹터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했고 또 관련된 수혜주로는 성우 하이텍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시장 자체가 좀 많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오늘 바로 진입하시기보다는 잠시 관망했다가 다시 한번 진입하시는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성우 하이텍을 이렇게 공략을 해드리면서 오늘의 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스타 김시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목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티멘탈로 SKC 그리고 펀더멘탈로 KB금융 이렇게 두 종목입니다. 자, SKC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SK그룹주, 특히 2차전지 관련주에 된 그 SK 계열사의 주가가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어제도 보시죠. 어제도 보시면 그 제가 SK이노베이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정유 부분 뭐 안 좋았습니다. 근데 3분기 되면서 이제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바 있고 SK온 자회사로 들고 있죠. SK온의 그 BEP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다. 수율이 올라가고 있다. 작년에 수율이 5%에 불과했으나 금년에 40%까지 올라올 거고 내년에 더 좋아질 거다. 그리고 물량이 많이 나가면서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반기에 좀 괜찮아질 거고 24년에는 더 좋아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특히 북미 지역에서 AMPC라고 하는 보조금을 또 받게 되면은 거기에서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효과도 또 덩달아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SK이노베이션을 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이제 분리마크하는 SKI 테크놀로지도 최근에 주가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 주가 보시면은 그 아주 급하게 올라갔죠. 어제 장 이렇게 우리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어제도 좀 좋았는데 분리막 쪽에 미국에 이제 캐파를 증설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그 분리막을 갖다가 장사를 많이 하려면 미리 캐파 증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나가기 직전인 거죠. 그래서 그 캐파를 증설하는 그 사이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고 오늘 말씀드린 이제 SKC 주가가 이렇게 거의 뭐 옆으로 누워있는 그런 분위기다가 어제 조금 이렇게 좋았습니다. 무슨 캐탈리스트가 있었을까요? 최근에 2023 그 회사가 무슨 사업 계획을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모멘텀으로 같이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이 3사가 최근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다. 왜 좋았습니까? 2차전지 관련주 뭐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주 계속 이렇게 강세를 띄다 보니까 그 다음 관련되는 회사는 그룹은 어디 있을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눈을 자꾸 돌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LS 그룹 말씀드렸습니다만은 LS 쪽도 좀 쳐다보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SKC, SKI 테크놀로지 이쪽도 상당히 소외받았기 때문에 자꾸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밸류가 좀 넘어가 보자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2023 지속 가능 경영 연구소를 이렇게 CEO가 언론 앞에 나와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죠. 그래서 주요 이슈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음극재 시장에서 세계 3위 시장 점유율 15%를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국내에는 이제 대주전자재료 여기가 있습니다만은 중국 BTR 이런 데가 지금 시장의 반을 먹고 있고 일본의 시네츠 30%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위 정도는 계속 좀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동박 생산 여기를 하죠. SK 넥실리스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SKC가 이렇게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말레이시아 공장 거기서 적자가 아직도 좀 있습니다만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근데 여기도 캐파를 4배 정도로 올리겠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거? 미국으로 가는 이제 동박 캐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음극재 얘기는 좀 없는 느낌이었다가 이제 이게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시장이 반응을 많이 했죠. 이제까지는 동박 얘기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시장에서 주목을 했다 보시면 좋고요. 실적으로 보시면 2분기는 생각보다 더 안 좋아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안 좋고 영업 적자가 일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유럽 쪽에서 동박에 이렇게 생각보다 수요가 좋지가 않았다 이런 얘기고 코스트 쪽에서 국내에서 전기료를 인상하면서 전기료 쪽에서 코스트 인상에 대한 부담이 좀 반영이 됐다. 그리고 화학사업부도 SM 스프레드 마진이 안 좋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3분기 정도를 여기는 이제 실적을 바닥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3분기에 이제 말레이시아 쪽에서 공장이 가동이 된다. 그러면 당장에는 실적이 좋아지지는 않지만 3분기에는 안 좋아지지 뭐 그냥 이제 가동 단계니까 그렇지만 4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한화 투자증권의 이제 견해입니다. 그다음 이제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뭐 올라가는 듯 싶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봤을 때는 그렇게 뭐 크게 없죠.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지금 들어오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걸 보겠습니다. 그 역사적 밸류 밴드로 보면은 이게 지금 중앙 정도에 이렇게 와 있죠. 중하단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수준을 보면은 조금 하단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더 내려갈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2분기의 실적이 아주 뭐 안 좋고 3분기는 조금 좋아지는데 여전히 실적 바닥이다 하면 당분간 옆으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조금 더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다. 특히 여기가 최근에 ISC 그 소켓 업체를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실적이 연결로 4분기부터 들어오는데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연결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년에 가면 실적이 뭐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컨센서스가 있어요. 내년에 영업이익이 무려 60% 이렇게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SK그룹이 인수를 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캡티브 마켓, 그러니까 캡티브 SK 하이닉스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캡티브 마켓에 들어가는 공급량이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러면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SK그룹에서 인수할 때 왜 인수를 하겠습니까? 뭔가 팔 때가 자체적인 캡티브 수요가 있으니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사실 SK그룹주는 2차 전지주의 랠리에서 소외됐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할 때 SK온의 수율이 지금 40%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가지고 SK온 쪽은 조금 빼놓고 볼까 하면서 SK이노베이션 주가도 많이 밀렸댔습니다. 근데 워낙 2차 전지주가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SK그룹주까지 쳐다보는 그 셈이 됐는데,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좀 상대적으로 너무 빈약하죠? SK이노베이션 0.8배 PBR입니다. SKC 2.0배, SKI 테크놀로지 최근에 주가가 올랐다고 했습니다만 3배입니다. 다른 뭐 양극재 쪽 볼까요? 5.9배 포스코 퓨체엠 PBR이 13.8배입니다. 13.8배. 에코프로 BM PBR입니다. 여러분 이게 PER이 아니고 PBR입니다. 20.9배. 어마어마하죠? 에코프로 21.5배. 코스모 신소재는 더합니다. 이런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SK 2차 전지 관련 계열사들의 그 PBR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시장에서 거의 왕따 수준이었다 이제까지는. 그러나 앞으로는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려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최근에 그렇게 올라간 것도 없는데 이제 좋게 보려는 사람들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라 이제 걸려왔고요.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 30%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 좋았던 SK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하나, SKC 오늘 센티멘탈 주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이제 펀더멘탈 주식 말씀드려야죠. 펀더멘탈 주식 오늘은 좀 무겁지만 KB금융 가져왔습니다. 지난번에 메리츠 금융지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주가 계속 괜찮고요. 차트 보시죠. 차트를 보시면 메리츠 금융지주 최근에 뭐 얼마 안 됐습니다. 일주일도 안 됐죠. 제가 말씀드린 지. 주가가 좋고요. KB금융도 어제 실적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가져온 거고요. 7개사 평균 주가로 봤을 때는 연초 대비해서 KB금융은 밑에 있죠? 밑에 있는데 이제 잘 나왔고 밸류에이션도 괜찮기 때문에 좀 좋게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제 2분기 순이익이 1.5조 원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3천억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DS 투자증권에서는 최선호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DB금융주에서는 뭐 다른 거는 다 비슷한데 이자 뭐 넷 인트레스트 마진 좋아지고 흐름도 좋다. 순이자, 순이익 전망치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가 핵심입니다. 추가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지금 아주 저점에 있고 밸류도 0.34배입니다. 근데 ROE 제가 써놨는데 하단에 ROE 9.3배 대비해서 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밸류에이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싼 거는 맞고 상당히 소외되어 있었다.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 29% KB금융.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SKC, 펀더멘탈로 KB금융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미국 증시가 25bp 금리 인상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다우지수는 13거래일 연속 질주하고 있네요. 오늘 일면에서는 현대차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또 신기록을 달성했는데 주가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관련주로는 성우하이텍, 자동차 부품주를 꼽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티멘탈과 펀더멘탈 두 가지 종목 말씀드렸는데요. SKC와 KB금융 공략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다양한 인사이트와 함께 증시 9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